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오래된 문헌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레위기 12장입니다. 아, 레위기요? 네, 사실 이런 고대 텍스트를 딱 마주하면 이게 대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천 년 전의 규칙들이니까요. 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규정들을 그냥 나열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짧은 텍스트를 단서 삼아서 고대 사회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보는 거예요. 아, 탐험이라는 표현이 좋네요.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 깨끗함과 더러움은 우리 생각과 어떻게 달랐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이라는 이 보편적인 경험을 어떤 질서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네요. 이 텍스트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응축된, 뭐랄까, 타임캡슐 같거든요. 타임캡슐이요? 네, 핵심 주제는 산모의 정결 예식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이 공동체의 종교적인 삶에 다시 완전히 참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담고 있죠. 네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아이의 성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지점, 재물의 종류,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까지 들어있어요. 이 조항들 속에 숨겨진 논리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본문은 아들을 낳았을 경우부터 시작하는데 읽어보니까 과정이 딱 두 단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뭔가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 그러니까 unclean은요, 현대적인 의미의 더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다. 네, 일종의 의식적 부정 상태라고 이해해야 해요. 신성한 영역, 예를 들어 성소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일시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과 죽음처럼 아주 강력한 힘이 분출되는 현상, 예를 들면 출산, 월경, 시체 접촉 같은 것들이 사람을 이런 의식적 부정 상태로 만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겪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뉘앙스에 가까운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감전된 사람이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 신성함과 속됨, 일상과 비일상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려는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7일간의 1차 격리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공동체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2차 기간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33일을 더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성스러운 물건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르고요. 그렇죠. 그럼 총 7 더하기 33이니까 40일이네요. 꽤 긴 시간이에요. 네. 40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산모가 일상과 공동체의 종교 활동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8째 날에는 아이의 할례를 행하라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 모든 게 한 개인의 출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관리되는 하나의 이벤트였음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4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의식적 부정이라는 개념이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군요. 그런데 이 규정들을 읽다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만약 딸을 낳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그게 이 텍스트를 현대인이 읽을 때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모든 기간이요, 정확히 2배로 늘어나요. 네, 2배죠. 첫 번째 부정기간은 7일이 아니라 14일, 본문에는 2일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은 33일이 아니라 66일. 맞습니다. 합치면 총 80일이에요. 아들 때 40일보다 정확히 2배가 길어지는 건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에요. 왜 이런 차이를 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명이 없다. 네, 그냥 딸을 낳으면 이러하다라고 선언하고 끝나요. 그 침묵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당연히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되잖아요. 뭐 가부장제 사회라서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까? 그런 해석도 있죠. 아니면 딸은 나중에 커서 또 출산을 통해 부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그 잠재성까지 계산해서 기간을 늘린 걸까?
상상만 하게 되네요. 네, 그런 것들이 후대에 나온 여러 해석들입니다. 모두 그럴듯한 추론이지만 텍스트 자체에 근거한 확증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당시 공동체에게는 이 차이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질서였다는 사실뿐이에요. 당연한 질서요? 네, 그들에겐 왜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아들을 낳는 것과 딸을 낳는 것은 그냥 다른 사건이었던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질서라. 그 말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겐 부당하게 느껴지는 차별이 그들에겐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 같은 거였을 수 있겠군요. 이 지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0일 또는 80일의 긴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네, 마지막 절차가 있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공동체로의 완전한 복귀를 인증하는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산모는 정결 기간이 끝나면 두 종류의 제물을 가져가야 했어요. 하나는 번제를 위한 1년 된 어린 양, 또 다른 하나는 속죄제를 위한 집비둘기난 산비둘기. 네, 두 종류의 제물이죠. 이걸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신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정결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속죄제라니요? 아, 그 단어. 아니, 아까 출산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한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속죄제라는 번역 때문에 오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처럼 들리잖아요. 네. 생명을 낳는 경이로운 일을 했는데 왜 속죄까지 해야 하나? 이런 반감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레위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앞서 말한 의식적 부정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때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피부병이 나은 사람도 공동체에 복귀할 때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아, 병이 나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속죄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거네요? 네, 그렇죠.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린다, 리셋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출산을 죄악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출산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비일상의 상태에 갔던 산모가 다시 일상의 질서 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의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회적 리셋 버튼 같은 역할이군요. 네, 리셋 버튼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물 목록을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당시 사회에서 양 한 마리면 이거 보통 비싼 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낡아 보이는 법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지점입니다. 오,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니까 만일 산모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진짜 있네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네. 양에 비해 훨씬 구하기 쉬운 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제물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제사의 종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비둘기 2마리 중 하나는 비싼 양이 하던 번제의 역할을, 다른 하나는 원래대로 속죄제의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와, 그러니까 공동체 복귀 프로그램에 프리미엄 플랜과 베이직 플랜이 있었던 셈이네요. 하하하,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어린 양이 프리미엄이고 비둘기 2마리가 베이직인 거죠. 그런데 어떤 플랜을 이용하든 최종적으로 얻는 정결의 지임이라는 결과는 동일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이 규정은 정결 예식의 본질이 비싼 재물을 바치는 경제적 능적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 그 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와, 경제적 능력 때문에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아주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장치였던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별에 따라 기간을 2배로 늘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규정을 보다가요. 갑자기 가장 가난한 사람의 형편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조항을 마주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쵸. 이 텍스트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문헌을 읽을 때 섣불리 한두 구절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제스처도 있지만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과 배려가 함께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서였는데요. 레위기 12장이라는 작은 지도를 가지고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출산한 여성을 위한 정결 규례를 통해 아이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공동체 복귀를 위한 제사, 그리고 약자를 위한 놀라운 배려까지 살펴봤어요. 정리하자면 이 모든 복잡한 절차는 결국 한 개인이 출산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겪은 후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돌아와 공동체의 신성한 리듬에 다시 합류하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 복귀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공동체의 리듬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출산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을 사적인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관리하고 축하하는 공적인 과정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맞아요. 개인의 삶의 주기가 공동체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도록 엮어놓은 거죠. 네. 이를 통해 개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을, 공동체는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며 질서를 재확인하는 안정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끝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이 텍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한다는 점이었죠. 아, 그렇죠. 특히 딸을 낳았을 때 왜 정결기간이 2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혹시 이런 설명되지 않는 규칙들이 있지 않을까요?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랫동안 그래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는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들 말입니다. 만약 그런 규칙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찾고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설명되지 않은 규범은 과연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